네, 아프리카로 시청해주신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좀 부탁 좀 드리고,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댈러스랑 애틀랜타는 어떤 스토리텔링이 있냐? 사실 뭐 얘네들의 맞대결 스토리텔링 그런 거보다는 양 팀 다 최근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는 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댈러스가 직전 경기 골스한테 패하긴 했지만은 여전히 단단한 모습들 많이 보여주고 있죠. 특히 댈러스는 수비 얘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댈러스가 트레이드 데드라인 이후 워싱턴이랑 게포드가 영입된 이후로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특히 수비적인 면에서 공격은 댈러스가 트레이드 전이나 후나 큰 차이는 없다고 해요. 근데 이 게포드랑 워싱턴이 오고 나서부터는 수비적으로 굉장히 단단해졌다. 원래 트레이드 전에 4번, 5번 자리를 생각해보면은 댈러스가 그랜트 윌리엄스라든지 라이블리, 특히 이 중에 라이블리는 부상으로 많이 좀 빠졌었죠. 그래서 그 자리를 리션 홈즈라든지 포엘 같은 애들, 이런 친구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영입된 게포드나 워싱턴은 포엘이나 리션 홈즈 얘네들보다도 훨씬 더 빠르고 더 높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확실히 댈러스가 이제 빅맨 진보강을 잘했다. 워싱턴을 빅맨이라고 보기는 엄밀히 말해 좀 어렵기는 해요. 근데 PJ 워싱턴이 댈러스 수비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 그런 것들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스틸이나 블락, 원래 댈러스는 스틸이나 블락 같은 면에서 보면은 가운데 있는 거, 올 시즌 블락 수치, 스틸 수치인데 이게 두 개 다 하위권인데, 트레이드 전에는 스틸이랑 블락을 합쳐가지고 경기당 한 11개 정도? 근데 지금 트레이드 이후에는 거의 한 14개 정도 찍고 있다. 한마디로 스틸이랑 블락이 경기당 3개 이상씩 더 높아진 셈이거든요. 그야말로 수비에 대한 이런 허슬 같은 것들이 많이 좋아졌다. 아까 말했다시피 그랜트 윌리엄스 나쁘지 않은 수비수지만 어디까지나 사이즈가 많이 밀리죠. 4번으로 쓰기에는. 라이블리 좋은 수비수지만 부상이 너무 많아. 포웰 이 친구가 나오면은 높이에서 많이 밀려요. 뭐 이 친구가 뛸 수 있는 빅맨이긴 한데 그런 점은 밀린다는 것들. 뭐 리션 홈즈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미치지 못하는 선수이기도 하고, 댈러스가 수비적으로 보강이 많이 됐다. 그래서 지금 보면 최근 8경기 동안 댈러스 수비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당장 이거 말고도 최근 2주 동안의 디펜시브 레이팅 상으로 댈러스가 NBA 전체 2등이에요. 2등. 그 정도로 굉장히 좋은 수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것들이 최근 좋은 흐름들, 그것들의 밑바탕이 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틀랜타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 이 친구들이 트레이형 이탈 이후, 트레이형이 부상으로 빠진 이후로는 득점력 같은 것들이 크게 감소를 했다. 요즘에는 공격력은 회복을 했고 수비는 트레이형이 없으니까 확실히 좋아졌다. 그런 얘기들을 할만 해요. 애틀랜타도 최근 7경기 정도 기간 동안 보면은 지금 6승 1패거든요. 6승 1패. 여기에는 보스턴을 2번 잡았던 것도 있고, 본인들의 장기였던 공격, 이런 것들이 많이 살아난 것들이 있습니다. 야투리나 3점 모두 다 훌륭하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수비적으로도 리그 평균 이상의 수비팀은 된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댈러스나 애틀랜타나 최근 공수 양면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팀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지금 댈러스도 좋은 팀이지만은 애틀랜타도 그에 못지 않은데, 나는 이거 10.5면은 꽤나 핸디값이 괜찮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애틀랜타가 원정으로 가면 득점이 7점가량 떨어지고 그 정도의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 것들이 좀 발생을 하는데, 뭐 얘기를 하자면은 이 댈러스가 요즘에 홈에서는 4연승 중, 그리고 애틀랜타는 엄밀히 말하는 원정에서는 최근 6경기 동안 2승 4패로 다소 원정에서는 조금 처지는 부분이 있긴 하다. 그런 건 얘기할 만한데, 저는 양 팀의 요즘 분위기를 봤을 때는 10.5, 이거는 애틀랜타 쪽이 좋은 핸디값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저거보다는 덜 줄 줄 알았는데 10.5 정도면 나는 좀 후한 것 같아. 언더오버는, 자, 댈러스가 요즘 좋은 수비팀인 건 맞는데 애틀랜타 역시 이렇게 공격 면에서는 좋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애틀랜타가 전에 비해서는 한창 이제 트레이형이 없을 때 언더템포 게임을 하던 그 시절에 비해서는 야투 시도 숫자도 많아지고, 뭐 확실히 이렇게 보이다시피 야투 효율도 괜찮죠.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저는 일단은 오버 같은 것들도 좀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 경기가 언더오버는 되게 어려운 경기라 생각이 들어요. 요즘 댈러스는 언더팀, 애틀랜타는 오버팀의 색깔이 있다, 이런 얘기들 했는데, 요즘 댈러스가 점수가 많이 안 납니다. 최근 10경기로 봤을 때는 한 218점 정도, 최근 5경기로 좁히면은 거기도 218점 정도, 이렇게 점수가 많이 안 나는 편이거든요. 옛날만큼 댈러스 경기를 아주 오바를 찍기가 편하진 않아요. 이런 것들은 유념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대단히 어려운데 오늘은 진짜 하나하나 스토리텔링들이 다 있어요. 댈러스는 요즘에 수비적으로 확실히 좋아졌다. 공격은 비슷비슷하고, 애틀랜타 트레이형이 결장한 이후에는 언더팀의 색깔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수비는 챙기면서 공격은 오히려 좀 나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일단 이거 애틀랜타 프렌 그런 거 한번 보도록 하고, 10.5는 꽤나 좋다고 생각을 해요. 10.5면은 댈러스가 물론 강한 팀이지만 애틀랜타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은데 왜 10.5나 준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애미다 필라델피아는 얘기할 게 더 있죠. 자, 보면 제가 여기 써놓은 게
작년에 엔비드 억제를 잘했던 마이애미다. 자, 올 시즌에도 얘네들이 3번 정도 맞붙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고, 이제 지난 시즌에도 한 3번 정도 맞대결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패했던 경기, 129대 101로 패했던 경기에서는 21득점에 그쳤었고, 119대 96으로 승리한 경기에서는 이날 엔비드가 없었습니다. 101대 99, 타이트하게 마이애미가 승리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날은 엔비드가 27득점이었어요. 작년에 엔비드가 득점 왕이었었고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마이애미는 꽤나 엔비드를 잘 억제한 그런 축에 속한다.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고, 올 시즌에는 얘네들이 3번 맞붙었었거든요. 공교롭게도 3경기 전부 다 엔비드가 결장을 했다. 필라델피아가.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날 보면 필라델피아는 반바가 뛰었었고 최근에. 그리고 104대 109로 패배한 경기에서는 폴 리드가 뛰었었고요. 그리고 119대 113으로 패배했던 경기에서도 이날 폴 리드가 뛰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 시즌에 엔비드는 마이애미를 상대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내일은 아무래도 엔비드가 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부상 관리 차원에서 빼줄 수도 있는데 일단 이런 것들을 얘기할만 해요. 그래서 요즘 마이애미 공격 면에서는 별거 없지만 마이애미가 수비 면에서는 리그에서 2번째로 실점이 적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것들 야투 방어 효율 3점 방어 효율 이런 것들에 비해서 실점이 적다는 건 한마디로 상대팀을 최대한 못 던지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는 최근 8경기 동안 3점 슛이 특히 좀 잘 들어가는 편이고 여기다 엔비드까지 합류한 셈이죠. 직전 경기는 맥시가 빠졌지만은. 그리고 수비도 그전보다는 나아졌다. 결국에는 말하고 싶은 건 양팀 다 좀 수비적인 색깔, 언더적인 색깔이 조금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요즘에 마이애미는 요 직전 경기 뉴욕을 잡기도 하고 공격이 그래도 조금 나아졌어요. 최근 3경기 동안 142득점, 119득점, 그리고 뉴욕을 상대로 109득점 이런 식으로 안 좋았을 때에 비해서는 공격이 확연하게 나아진 모습의 마이애미입니다. 직전 경기는 테리 로지어가 엄청난 10캐리를 했었죠. 필라델피아는 사실 엔비드가 있고 없고는 엄청나게 다른 팀이 되기 때문에 지난 몇 경기 성적은 사실 별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 경기도 동부에 지금 6등과 8등 플레이인에 이게 누가 나가 떨어지냐 그런 것들을 가르는 셈이고, 양팀 다 분위기는 마이애미는 요즘에 특히 좀 좋아졌고 필라델피아는 엔비드가 돌아오면서 막판 반전을 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되게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일단은 엔비드가 돌아온 필라델피아가 프렌을 받았으면은 저는 그거는 조금 가보고 싶기는 해요. 하지만 작년에 특히 엔비드 억제를 괜찮게 했던 마이애미인데다가 요즘의 분위기도 좋다. 이거는 유념을 하셔야 되고, 하지만 또 필라델피아는 엔비드가 있는 필라델피아는 동부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만한 그런 강팀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되게 어려운 매치지만 저는 필라델피아의 프렌 쪽을 일단 보고 있긴 합니다. 엔비드도 얘가 본인의 궤도에 들어오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좀 관리 차원에서 내일 뛸지 안 뛸지는 모르겠지만은 홀전력의 필라라면은 저는 한번 재밌는 경기를 해볼 법하다. 그리고 프렌을 받은 것은 기분이 좋다. 그 정도는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210.5 정도로는 저는 일단 언더를 보고 있긴 하거든요. 원정에 비해서 마이애미는 홈에서 득점이 5점 많아지고 실점도 4점가량 많아지는 약간 오바로 가는 모양새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언더 오버도 그렇게 막 신뢰하기는 어렵다. 여러 가지 수치를 상으로는 되게 어려운 경기라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요. 뉴욕 대 세크라멘토. 뉴욕이 마일스 맥브라이드 전후 요즘에 최근 8경기 동안 뉴욕 스탯을 갖고 왔잖아요. 이게 왜 8경기냐면은 마일스 맥브라이드를 중용하기 시작한 이후의 뉴욕이거든요. 제가 몇 번 마일스 맥브라이드가 최근 굉장히 긴 시간을 부여받고 있다. 최근 경기들 보면은 직전 경기도 44분 뛰었었고 평균적으로 지난 8경기 동안 맥브라이드가 44.7분을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야투율 괜찮고 3점 효율 좋고 하면서 19.8득점 거의 20득점을 기록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전에 5경기 동안은 평균적으로 18.2분밖에 안 뛰었어요. 그리고 경기당 6.6득점 효율은 나쁘지 않았던 편이고, 이거를 뉴욕의 성적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뉴욕이 최근 8경기 그리고 그 전에 5경기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자 맥브라이드가 조금 뛰었던 20분도 안 뛰었던 그 시절의 뉴욕은 득점이 96점, 실점이 83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합하면은 180점도 안 나온 팀이라는 거예요. 맥브라이드가 조금 뛸 때는 뉴욕이 상당히 언더팀이었다. 근데 맥브라이드가 출전 시간을 40분 이상 받는 그쯤부터는 뉴욕 경기가 평균 득점이 116.3점이 나고요. 실점이 108.8점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180점도 안 나던 팀이라고 했는데 두 개 더하면 얼추 한 225점 정도 나오거든요. 언더오버상으로 45점이나 오바로 갔다. 뉴욕이 굉장히 오바 쪽으로 많이 쏠린다는 소리예요. 최근 들어서는 맥브라이드를 중용하고 나서부터는 야투 시도 횟수 같은 것들도 상당히 많아졌었고, 그래갖고 일단 저는 내일 경기는 오바를 일단 보고 있기는 해요. 뉴욕이 뭐 직전 경기 마이애미에 템포 게임에 좀 말려가지고 점수가 많이 나지 않았다 이런 것들 얘기할 만하긴 합니다만은 세크라멘토는 마이애미처럼 막 상대를 엄청 못 던지게 한다거나 그런 팀까지는 아니거든요. 좀 요즘에는 특히 키온 앨리스를 중용하고부터는 수비적으로 많이 힘을 쏟는다더라.
보면은 지금 세크라멘토의 수비가 나쁘지가 않아요. 리그에서 7번째로 적은 실점하고 있고 최근 7경기 동안은. 근데 그 기간 동안 3점은 조금 얻어맞았다. 이런 것들도 보이긴 보이죠. 그리고 세크라멘토 공격이 많이 무뎌진 점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요즘은 오히려 뉴욕보다도 세크라멘토가 언더팀이었고 이 경기가 조금 오바가기가 까다롭거든요. 저는 일단은 215.5 정도 이 정도 기준점은 오바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냥 나는 뉴욕 쪽을 좋게 보고 싶다. 내일도 뉴욕이 조시 하트가 못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건 있지만은 뭐 조시 하트가 없어도 프레셔스 아치오아가 조금 더 긴 시간을 받거나 미첼 로빈슨이 더 투입이 돼가지고 세크라멘토의 골밑을 괴롭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있기는 한데 저는 근데 뉴욕 쪽을 조금 더 괜찮은 전력이라고 보이고 싶기는 하네요. 그 다음에 휴스턴 대 골든 스테이트. 자, 이 경기가 11위와 12위의 대결이에요, 서부. 그래서 플레이인 어디가 올라가냐. 휴스턴이 11연승 달리면서 맹추격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두 경기, 댈러스랑 미네소타라는 강팀들한테 빠그라지면서 약간 꺾였습니다. 반면에 지금 골스는 막바지 5연승, 마이애미, 올랜도, 샬럿, 샌안토니오, 댈러스. 대부분의 팀들이 언더팀이었는데, 얘네들을 상대로 5연승을 거두면서 골스가 휴스턴과의 격차를 꽤나 벌렸습니다. 3승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 휴스턴이 홈에서 골스를 잡는다고 한들 나는 이제 11위를 찍는 게 좀 어려워졌다고 10위를 찍는 게 조금 어려워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골스를 끌어내리기가 조금 어려워진 입장이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휴스턴이 어려워졌는데 자 맞대결상으로 양팀 맞대결상으로 골스가 12연승 중이다. 요거 보면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기준으로 홈이랑 원정 구분 없이 골스가 12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2020년 이후로는 리빌딩에 돌입을 했고 그 기간 동안 골스한테 상당히 먹잇감이었다. 이런 얘기를 할 만한 것 같아요. 내일도 보면은 휴스턴 최근 5경기 골스 최근 6경기 보면은 휴스턴은 뭔가 밋밋해졌어요. 한때 제가 휴스턴이 연승 기간 동안은 리그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한 팀이었다. 그런 것들 얘기했었는데 중위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최근 5경기는. 그리고 수비적으로도 한 중위권 정도밖에 안 돼요. 반면 골스는 요즘에 눈에 띄는 게 수비. 직전 경기도 드레이먼드 그린이 되게 잘해줬었죠. 확실히 이게 커리가 엄청 못했는데도 댈러스 상대로 수비로 2를 냈다. 그 정도로 평할 정도로 골스의 수비는 좋아졌습니다. 뭐 지표를 보면은 휴스턴 최근 5경기 동안 한 222점, 골든 스테이트 최근 6경기 한 211점 이 정도밖에 안 났어요. 내일은 저는 되게 치열할 것 같아. 휴스턴이 진짜 반드시 승리를 해야 플레이오프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살리긴 하니까.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최근 휴스턴이 미네소타랑 댈러스 서부의 강팀들한테 무릎을 꿇은 점이나 골든 스테이트는 댈러스, 올랜도, 마이애미 이런 강팀들 상대로 좋은 경기를 했다는 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저는 골스 쪽을 조금 더 좋게 볼 것 같기는 하네요. 이 경기는. 그리고 217.5 기준은 저는 언더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 경기가 굉장히 치열할 만한 매치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사실 언더오버는 어렵기는 하죠. 클리퍼스 대 덴버 경기 이 클리퍼스도 지금 서부 4위이긴 한데 위태위태한 4위죠. 지금 누가 클리퍼스를 서부 4위 전력으로 봅니까? 직전 경기 이제 카와이도 결장이었는데 내일도 카와이의 출전이 지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여기 아웃이라고 적혀있긴 한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 내일은 카와이가 딱히 오피셜로 아웃이라는 소식은 없습니다. 직전 경기 세크라멘토 원정은 아예 원정 동행을 안 했어요. 그리고 다음 경기 덴버 경기에 뛸 수 있게끔 이렇게 여러 가지 관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내일 카와이가 뛸지 안 뛸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덴버는 여전히 머레이한테 휴식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 차례 머레이가 안 나와도 그 자리를 레지 잭슨이 꽤나 잘 대체를 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었던 것 같고 일단 맞대결상으로 덴버가 클리퍼스한테 좀 강했다는 거 이것도 일단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고 가장 최근 12월 6일날 이때는 클리퍼스가 NBA를 통틀어서 세 손가락 안에 들던 시절이에요. 이때는 이제 하든 위주로 볼을 좀 돌리고 웨스트브루크 벤치로 내리고 전반적으로 클리퍼스가 교통정리가 잘 됐을 때 클리퍼스가 고점이었던 시절에 덴버를 상대로 한번 이겼던 적이 있었고요. 지난 몇 년 동안 클리퍼스는 덴버한테 상당히 약했었다. 이런 것들이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카와이가 없는 클리퍼스는 일단은 공격은 그렇게 큰 마이너스까지는 아닌데 수비적으로 9.2점이나 빠집니다. 올 시즌 카와이가 결정한 경기가 7경기거든요. 남은 경기들 뛰었는데 카와이가 출전한 경기의 평균값, 득실 평균값 그리고 카와이가 없었던 경기들에서 득실 평균값이요. 특히 수비적으로 상당한 마이너스가 있다. 그래서 실점을 한 12점가량 총 점수상으로는 12점가량이 마이너스가 되고
실점이 많아지면서 오바 게임으로 되더라. 이런 것들이 있긴 있어요. 덴버도 머레이의 공백이 있을 수가 있고 클리퍼스는 카와이라는 크나큰 결장이 있을 수가 있다. 이건데 요즘에 클리퍼스가 워낙에 못하죠. 하든이 특히 너무 부진해. 지금 제가 하든 팬인데 어디 가서 하든 팬이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힘들 정도로 하든이 너무 못하거든요. 사실 요즘 덴버 정도의 팀이랑 클리퍼스가 붙는다고 하면은 요즘 분위기로는 클리퍼스의 우위를 들어주기가 힘듭니다. 제 아무리 덴버가 원정이라고 한들 클리퍼스도 올 시즌 홈에서 원래는 엄청 좋았어요. 원정보다도. 근데 홈 강팀의 이미지도 없어졌다. 최근 클리퍼스가 홈에서 5연패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10경기 기준으로는 2승 8패예요. 2승 8패. 이 정도로 클리퍼스가 홈에서 위용도 많이 잃은 편이다. 덴버는 최근 원정에서 8경기 7승 1패입니다. 7승 1패. 이런 식으로 저는 일단은 덴버 쪽을 좋게 볼 것 같고 218.5 언더오버 보기가 좀 까다롭긴 한데 그래도 일단 제 선택은 오바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양팀 다 최근 클리퍼스는 최근 7경기 평균적으로 한 226점 정도가 난다. 덴버는 한 217점 정도 난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218.5의 기준점은 다소 만만해 보이긴 한다. 그냥 그런 계산이에요. 하지만 내일 덴버도 이렇게나 고든이라든지 요키치 이런 친구들이 만약에 결장을 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변수가 발생하는 거죠. 저는 현 시점에서는 덴버 쪽을 좋게 보고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물부가 경기가 몇 개 없어요. 6경기밖에 없다고 나오는데 이 중에 디트로이트 대 매치 경기는 더블 헤더 2경기예요. 보면 둘 다 새벽 1시, 새벽 4시 40분 이렇게 경기가 있어가지고 이 경기는 또 배트맨에도 없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4경기밖에 물부가 선택지가 없거든요. 자, 내일 조슈아 그레이 대 마틴 페레즈와의 경기다. 피츠버그 대 워싱턴인데 조슈아 그레이가 작년에도 3.91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홈이랑 원정 편차가 매우 큰 선수였어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홈에서 약하고 원정에서 잘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작년뿐만 아니라 지지난 시즌에도 그랬어. 2022년에도 홈에서는 6.12, 원정 4.11, 그리고 지난 시즌 홈에서 5.49, 원정 2.97 이런 식으로 홈이랑 원정 편차가 매우 심했던 친구입니다. 워싱턴이 홈 경기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조슈아 그레이가 지금 시즌 첫 경기 신시내티와의 경기에서도 4이닝 7실점으로 매우 안 좋았다. 기본적으로 피홈런이 굉장히 많은 투수예요. 이 친구는 재작년에는 38피홈런이었고 작년에는 22홈런으로 나아지긴 했다. 하지만 올 시즌도 첫 경기부터 4이닝 2피홈런으로 안 좋은 조짐이 보이고 있었죠. 반면에 피츠버그 마틴 페레즈를 사실 믿을만 하진 않아요. 작년에는 텍사스에서 애매한 선발 자원이었죠. 나중에는 불펜으로 옮기기도 하고 초반에는 조금 하다가 중반 들어서 못해지니까 마틴 페레즈, 앤드류 히니, 데인 더닝 이런 애매하게 이닝 먹는 선발들 중에서 마틴 페레즈를 벤치로 내렸습니다. 그 불펜으로 내렸습니다. 그런 친구였는데 지금 피츠버그로 이적을 했다. 올 시즌의 첫 경기도 마이애미한테 4.1이닝밖에 안 던졌어요. 그래서 내일도 마틴 페레즈가 얼마나 긴 이닝을 먹을지 그거는 장담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일단 이건 빠따 얘기를 해야 돼요. 시즌을 얼마 치르진 않았습니다만은 OPS 상으로 워싱턴은 13등이고요. 피츠버그가 지금 빠따가 OPS가 4등이거든요. 애틀랜타, 애리조나, 다저스 다음이 바로 피츠버그예요. 그 정도로 피츠버그가 시즌 초반에는 마운드의 힘보다는 빠따의 힘으로 5승 1패를 달리고 있는 셈이다. 조슈아 그레이 홈에서 약세라든지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일단 이거 피츠버그 쪽이 좋아 보이기는 하네요. 나는 오바도 조금 생각은 해봐. 일단 마틴 페레즈도 그렇게 막 단단한 투수는 아니다. 조슈아 그레이는 지금 현재 만만하다. 그냥 그런 것들 때문에 8.5 정도는 저는 오바도 생각은 하고 있네요. 이 경기는 켄자 대 화싹. 내일 캔자스는 세스 루고 화싹은 마이클 소로카가 나오는데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었죠. 리그에서 지금 처참한 빠따를 보이는 3인방 매츠, 시애틀, 마이애미 그 다음으로 빠따를 못 치는 팀이 화싹입니다. 화싹. 예. 화싹이 지금 OPS가 밑에서 4등 27등이거든요. 그리고 내일 상대는 세스 루고인데 세스 루고가 샌디에고에서 작년에 잘했었고 그리고 세스 루고 마이크 와카가 손잡고 샌디에고에서 켄자로 이적을 했는데 첫 경기 때 6이닝 무실점 2피안타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단단한 피칭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친구의 명확한 장점 같은 것들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딱 국밥 같은 유형에 속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는 해볼 만한 것 같고 소로카는 옛날에 막 류현진 선수가 내셔널리그 방어를 1등 경쟁할 때 그때 상대였잖아요. 애틀랜타라는 팀의 미래를 좀 짊어진 그런 투수였는데 부상이 너무 많았고 거의 한 막 4년 정도를 부상으로 신음했다 보니까 작년에도 몇 경기 안 나와가지고 별로 못했었고 올 시즌도 첫 경기 때 5이닝 4자책 좋지가 않았었죠. 또 화싹이 리그에서 수비가 가장 안 좋은 팀에 속하기도 하고 그리고 켄자는 올 시즌 많은 이런 그 자본 투입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조금 달리는 시즌을 꾀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도 들었었는데 켄자를 좋게 보고 전 심지어 마행까지도 내다보고 있긴 하거든요. 이 경기는요.
근데 맨날 말하는 게 이 야구라는 거는 홈팀은 마행가기가 좀 빡세긴 해요. 홈 마행은 좀 보기가 어려운데 일단은 저는 켄자는 내일 괜찮아 보이긴 하네요. 제가 요즘에 EPL을 잘 안 다뤄요. 과거에 이런 상대전적 데이터라든지 그런 것들 바탕으로 여러 가지 얘기는 해주는데 백날 번역해가지고 뭐 가져올 거 가져오고 얘기해봐도 결과가 그냥 안 따라와. 메뉴가 지금 맞대결 전적 상으로 작년 마지막 쪽이랑 그리고 올 시즌 12월 달쯤 이때 메뉴가 첼시 상대로 2연승을 달리고 있다. 그 전에 무승부가 되게 많았었고 2연승을 달리고는 있는데 만약에 오늘 첼시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둔다고 하면은 1965년 9월달 이후로 60년 만에 처음으로 첼시를 상대로 3연승을 거두게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어렵다는 소리야. 60년 만에 처음으로 3연승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지금 스탠포드 브리지 원정에서 5경기 연속으로 지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직전 경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맨유도 브렌트포드한테 엄청 끌려가다가 골대도 4번인가 맞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가 겨우겨우 이기고 첼시도 가장 최근 경기에서 좀처럼 힘을 많이 못 썼었죠. 벌리랑도 막 비기고 하는 거 보면은 EPL은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이 경기 뭐 무승부 정도 태우고 말 것 같은데 오늘 갈 경기가 워낙에 없으니까 둘 중에 첼시나 맨유나 어디를 믿고 일반승을 태우겠다. 저는 그런 거는 생각 아예 안 할 것 같고요. 그냥 무승부 정도 하고 말 것 같아. 리버풀 대 셰필드 얘네는 양팀 맞대결 전적 한번 말씀드릴게요. 리버풀의 뭐 홈에서의 아주 막강했던 모습들 그런 것들도 한번 좀 이렇게 점검해 드리고 계속해서 이렇습니다. 리즈한테 22년 10월달 이때 패배한 이후로 홈에서 한번 진 이후로는 쭉 그냥 패배가 없어. 얼마 전에 맨시티와의 홈 경기에서도 좋은 경기력 선보였었죠. 되게 이 경기 치열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아무튼 리버풀은 홈에서는 일단 지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일단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셰필드 정도의 팀한테 리버풀이 패배할 거라는 생각은 잘 안 든다. 왜냐면은 상대 전적상으로 지금 리버풀이 지금 셰필드 상대로는 계속해서 이렇게 연승이전을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옛날 2006년, 2007년 이때 전적은 빼고 하더라도 2019년, 2020년 이때 시즌부터 그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리버풀이 전부 다 승리를 해왔었거든요. 마헨도 있었고 햄무도 있긴 했지만은 지금 전력 차이도 그렇고 리버풀의 압도적인 홈 성적이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시필드가 리버풀한테 승점을 가져오기란 정말 쉽지 않아 보입니다. 리버풀은 햄무, 메뉴는 무승부 찍고 말 것 같아요.